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어렵게 얻어 사랑으로 키운 아들을 잃었을 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할 저희 남편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덕지져 넣더군요. 순식간에 가족을 들이나 잃은 저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님 밑에서 어렵게 자랐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저희 아빠의 외도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닌 저와 여동생을 키우기 위해 손에 시뻘건 습진이 가라앉을 날 없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다니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성격이 다정하고 듬직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큰 문제가 있더군요. 저희 시댁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이었거든요. 결혼 후 처음 시댁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설거지를 하라며 고무장갑을 쥐어주는 건 기본이었고 저보고 왜 남편한테 반말을 하냐면서 치부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어유 하늘 같은 남편한테 어디서 반말이야? 서방님, 서방님 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따라야지 며느리 너 앞으로 내 아들한테 반발하는 거 보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라.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결혼했다고 여자가 남자를 떠받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저한테 존댓말 하는 거 싫어요. 부부끼리 편해야 되는데 대화할 때부터 그렇게 불편하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남편은 매번 제 편을 들어주고 감싸줬지만 시부모님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귀한 집이라 그런지 임신 문제로 말이 많았죠. 사실 제가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었는데 임신 6주 만에 유산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러움을 겪었는데 1년 만에 또다시 유산을 했을 땐 제 눈앞에 아주 지옥이 펼쳐지더라고요. 시모가 제가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와 깽판을 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내 손주를 2번이나 골로 보내. 도대체 결혼 전에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이 사단을 만드냐고 당장 일어나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지 못해. 어머님, 제가 왜 어머님한테 사과를 드려야 하는데요? 유산한 게 제 잘못이에요. 그러게 저 임신했을 때 괴롭히지 좀 말지 그러셨어요. 임신한 거 뻔히 알면서도 땡볕에 반일시키고 하루 종일 집안일까지 시켜가면서 앉아서 쉬지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멀쩡히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사과는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어디 CMA한테 큰 소리야? 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나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지 이 몸이 허약해서 유산을 2번이나 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소리쳐.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저희 남편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시모한테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어머니의 제발 그만하세요.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거 모르세요? 며느리가 유산을 했으면 위로를 해주셔야지. 왜 병원까지 쫓아서 이 난리를 치시는데요? 저요. 더 이상 이런 몰상식한 집안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아요. 자꾸 이러시면 저 어머니랑 아버지 안 보고 살 거라고요? 그날 시모가 돌아가고 나서도 저는 서러워서 한참이나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댁과 연을 끊고 살기로 했어요. 남편 역시 제가 더 이상 상처받는 걸 보기 싫다면서 시댁과 연락을 끊었고요. 그런데도 시모는 가끔씩 찾아와 저한테 난리를 치더군요. 애를 못 낳는 몸이니 자기 아들과 빨리 이혼하고 놔주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신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고 나서도 종종 찾아오는 신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2년 정도 버티고 났더니 저에게 또 1번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유산의 경험이 2번이나 있어서 그런지 저는 너무 두려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매일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답니다. 제발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평생 이 아이를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임신을 한 이후에 하루도 눈물을 안 흘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절실한 저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결국 저는 10달을 꽉 채우고 건강한 아들의 품에 안아볼 수 있었답니다. 병원에서 응애응애하고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제 심장이 쿵쿵 뛰다 못해 터져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아마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요. 그런데 제가 아들 낳은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의 태도가 180도 변하더군요. 시부는 보약까지 지어서 절 찾아오고 시모는 하늘을 사다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애 못 낳는 몸이니까 저희 남편이랑 이혼하라면서요? 유산을 2번이나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못사게 굴고 막말하셨던 건 기억도 안 나세요? 그런데 어떻게 뻔뻔하게 절 찾아와서 갑자기 잘해주는 척하시냐고요? 그러자 시모는 저한테 쩔쩔매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원래 우리 세대들은 다 그런 거야. 자식을 결혼시켰으면 얼른 손주를 봐서 우리 집안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니? 나 말고 그 어떤 심이라도 하나처럼 했을 거다. 어떤 시어머니 누구요? 제 친구들도 다 결혼했는데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무리 아들이 귀한 집안이라지만 저도 저희 어머니의 소중한 딸인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 미역국도 필요 없고 보약도 다 필요 없으니까 다 가지고 가세요. 다신 어머님이랑 아버님 얼굴 보기 싫다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 둘을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그때마다 완강히 거부하며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돌이 좀 지났을 때였어요. 시부모님이 또다시 절 찾아오시더니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랬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해서 자식도 못 낳는 걸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그랬어. 그런데 돌이켜보니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구나. 이젠 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니 우리 한 번만 받아다오. 그전에도 저한테 사과를 여러 번 하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그 눈물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고개를 돌려 제 아들을 보니 저희 남편도 어렸을 땐 저렇게 귀여운 모습을 하며 시부모님께 사랑을 잔뜩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와 자식이 사이가 멀어지고 남편이 저랑 시댁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힘들어하는 걸 떠올리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용서 못하더라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후엔 시댁과 기본적인 왕래는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 저희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남편은 일 끝나고 와서도 아들이 더 이상 놀기 싫다고 할 때까지 열심히 놀아주고 저도 아들이 먹는 반찬 하나까지 신경 쓰며 정성을 다했죠. 그리고 저는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턴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은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효자였어요. 반에서 3등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건 물론이었고 틈날 때마다 제가 운영하는 마트에 와서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중학생이 된 저희 아들이 마트에서 냉장고에 술을 진열하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 막걸리가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 죽겠네. 아이고, 술 맛이 아무리 궁금해도 성인 되기 전에 마시면 안 되는 거야? 너 혹시라도 엄마 몰래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 가만 안 둔다. 아주 다리 몽둥이 분질러질 줄 알아? 에이, 엄마, 저 착한 학생이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나저나 전 언제 엄마랑 막걸리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라던데 엄마가 나중에 저한테 술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르쳐 줘야지. 너 20살 되자마자
엄마가 막걸리 쏠게 노릇하게 파전 구워서 아빠랑 셋이서 마셔보자꾸나. 그러니까 그때까지 술은 절대 입에 댈 생각도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봐랐지? 그러자 아들은 기분이 좋은지 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술을 마저 진열하더라고요. 아들은 그 이후에도 자주 마트에 와서 일을 도와줬어요. 하도 자주 오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이 저희 아들을 다 알아볼 정도였죠. 어머, 아들이 어쩜 저렇게 착해요. 저 나이 땐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기 바쁠 텐데 이렇게 와서 매일 엄마를 도와주는 거 보니까 너무 기특하네. 저는 아들 덕분에 동네에서 자식 농사 잘 지은 사람으로 소문까지 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착하게 자라줄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도 있었어요.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보험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가족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지인들이나 친척, 친구들한테 아쉬운 소리까지 하면서 보험 영업을 하는 남편을 보고 안쓰러울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힘들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점점 느는 것 같아. 나 아무래도 보험 영업에 소질이 좀 있나? 그래도 나 실적 때문에 비양심적으로 영업하진 않아 진짜 고객들한테 필요한 보험 위주로 설계해주고 있다고. 우리 찬호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려면 정직한 게 필수잖아.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일하다 보니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하루는 남편이 고등학교 선배 장례식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달 정도 지났을 때 그 선배 와이프가 저희 집 앞에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식사를 대접한다길래 남편이랑 같이 나갔는데 식사 자리에서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인철 씨, 오늘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사실 인천 씨가 몇 년 전에 우리 보고 보험 가입하라고 했을 땐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인천 씨 말을 듣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인천 씨 말 무시하고 종식보험에 가입 안 했으면 저 혼자 에셋을 어떻게 키울지 눈앞이 깜깜했을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대비 차원에서 드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장례식 치른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오늘 식사는 제가 사는 걸로 할게요. 저는 마음만으로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 와이프는 자기가 더 고맙다며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남편이 누군가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또 하루는 갑자기 집에 사과 2박스가 배달 온 거예요. 놀라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게 몇 년 전에 내가 지인한테 암보험을 추천했거든. 그런데 하필이면 그분이 이번에 암 진단을 받았다지 뭐야? 그때 보험 안 들어놨으면 치료비며 뭐며 돈 많이 들어가서 집안이 무너졌을 거라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나한테 보내주신 거야? 굳이 이런 거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내가 더 고맙고 그러네. 사실 지금은 보험 영업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인식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저는 남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남편 밑에서 저희 아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에 맞춰 명문대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집에 있다 말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저 합격했어요. 진짜 합격했다고요. 뭐 그게 정말이야? 어디 보자. 아이고, 진짜네. 우리 아들이 진짜로 명문대 합격했어. 제가 진짜라고 했잖아요. 저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저 이제 진짜 명문대생 된 거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 경사 남매 경사 났어? 찬호야, 얼른 내 아빠한테 연락 좀 해봐. 오늘은 아빠 보고 빨리 퇴근해서 집에 바로 들어오라고 해라.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저희 가족은 소고기 파티를 했답니다. 남편도 아들의 합격 소식에 너무 기쁜지 입꼬리가 완전히 귀에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한창 소고기를 먹던 중 남편이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찬호야,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합격한 거 정말 축하한다. 이제 너도 어엿한 성인이 되었구나. 대학교에 가서도 놀 생각만 하지 말고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이 사회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알겠지? 네, 아버지. 명심할게요. 이야, 당신 말하는 거 보면 완전 정치인인 줄 알겠어? 그런 진지한 얘기도 어쩜 그렇게 잘해? 이게 바로 아버지의 위엄이야.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이 정도 말을 할 줄도 알아야지. 어이구, 찬호야. 네 아버지 진짜 멋있지 않니? 난 TV에 나오는 영화 배우들보다 네 아버지가 제일 멋지더라. 당연하죠.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가 최고잖아요. 아이, 물론 엄마도 최고고요. 그날 저희 가족은 한참이나 깔깔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이후 아들은 대학을 다니며 영어 공부랑 자격증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아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마, 저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될까요?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도대체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 인상이 좀 이상한가요? 우리 아들만큼 인상이 훤한 사람도 없는데 왜 그게 아니라 너 혹시 자기소개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자기소개해봐. 그럼 그래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회사에 지원한 서찬호라고 합니다. 아유, 찬호야, 누가 보면 초상난 줄 알겠다. 아무리 긴장했어도 면접장에선 웃어야지. 그리고 목소리도 남자답게 딱 깔고 눈빛도 또렷하게 해야지. 정면에 있는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한번 어필해봐. 그러자 아들은 목청을 가다듬더니 다시 자세를 바로 세우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회사에서 수출입 전문가가 될 서찬호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관련 업무 역량을 쌓기 위해 자격증은 물론이고 관련 직종에서 인턴을 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단순히 이력서에 한 줄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회사에 취업해 회사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런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 한문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아들 너무 멋있다. 그렇게만 하면 다음번에 진짜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얼마와 아들은 결국 취업문을 두드린 지 3년 만에 대기업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정장을 한 벌 맞추러 갔습니다. 취업 선물로 아들 몸에 꼭 맞는 옷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사장님, 저희 아들 치수 좀 잘 재주세요.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할 때도 불편하지 않게요. 아이고. 이렇게 정장까지 맞춰주시는 거 보니까 아드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나 보네요. 그나저나 아드님이 덩치도 크고 키도 커서 오빠를 너무 잘 받아요. 거의 모델해도 되겠는데요. 그럼요, 누구 아들인데요? 그렇게 아들은 제가 사준 정장을 입고 출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월급을 받자마자 앞으로 저한테 월급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앉혀두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찬호야, 이제 너도 성인이고 직장이니까 돈 모으는 습관은 너 스스로 길러야지. 엄마가 이렇게 계속 돈 맡아서 관리해주면 나중에 네가 경제관념도 못 기르고 힘들어지는 거야. 이 돈으론 네가 알아서 적금도 넣고 한번 관리해보렴. 알겠지? 하지만 아들은 그 다음번 월급을 받을 때부터 저한테 자꾸 용돈을 주더라고요. 찬호, 너 엄마한테 이런 거 주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랑 아빠 둘 다 돈 버는데 용돈이 뭐가 필요해? 에이, 그래도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이 정도 용돈은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 입으세요. 어머니 나이가 아직 60도 안 됐으면서 나이 들어 보이게 옷이 이게 뭐예요? 지금 당장 저랑 백화점 가요? 제가 예쁜 옷 많이 사드릴게요. 그날 아들의 손에 이끌려 백화점에 간 저는 생전 안 입어보던 예쁜 옷들을 이것저것 많이 입어봤답니다. 우와, 옷이 날개라더니 그렇게 입으시니까 한 20년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역시 우리 서찬호 어머니답다. 어이구, 그럼 나도 학년에 나 따라다니는 남자들 꽤나 많았어.
지금도 꿈이면 나쁘지 않거든. 저희 아들은 10자식 안 부러울 정도로 저와 남편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아이였어요.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 취직도 하고 항상 저를 웃게 해주니 너무 고마웠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취직하고 바빠지면서부터 저희 남편도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한 성과를 인정받아 몇 년 전에 보험회사 지점장이 되었거든요. 남편은 맨날 회식을 한다는 둥, 고객 관리를 하러 간다는 둥, 집에도 맨날 늦게 들어오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하루는 남편이 주말에 지방 출장을 간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어유 지점장이 되고 나니까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고객 관리하러 아주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야 되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예전부터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못지않게 아들도 회사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것 같더군요. 게다가 매일 아침 일찍 나가 1시간 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거예요. 찬호야, 그렇게 맨날 자전거 타면 다리 아프지 않니? 이참에 엄마가 차 한 대 사줄까? 에이, 차는 무슨 차예요. 출근 시간에 차 타고 다니면 완전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도 자전거는 힘들지 않니? 몸을 너무 혹사시키면 못 쓰는 거야.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강 따라서 올라가면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군요. 운동 삼아 그렇게 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취직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생기 넘치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는 표정이 자꾸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먹던 술도 자꾸 마시기 시작하고 집에 오면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하루는 아들이 또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길래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찬호야, 혹시 요즘에 뭐 안 좋은 일이 있니?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러자 아들은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어머니 사랑하는 거 알죠?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머니를 버린다고 해도 저만큼은 절대 안 버릴 거예요. 저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바로 어머니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평소에 나 이렇게나 끔찍이 생각해주는 줄을 몰랐는데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오네.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얼른 씻고 들어가서 자렴. 저는 아들이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고마웠답니다. 그런데 왜 행복은 영원할 수 없는 걸까요? 아들이 취직한 지 1년쯤 됐을 때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경찰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서찬호 씨 어머님 되십니까? 지금 서찬호 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트럭이랑 사고가 나서요. 빨리 병원으로 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트럭 운전자가 휴대폰을 만지다 신호를 제대로 못 보고 저희 아들이랑 사고가 난 거예요. 급하게 병원에 달려가 보니 아들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수술 후에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깨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 저희 아들이 임신했을 때 유산되지 말라고 기도했을 때처럼 밤낮 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답니다. 제발 우리 찬호 멀쩡히 눈뜨게 해주세요. 제가 큰 병에 걸려도 좋고 수명이 단축되어도 좋습니다. 제 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찬호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더군요. 저희 아들은 결국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저한테 장기기증에 동의하냐고 물어봐서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아들은 예전에도 가끔씩 TV를 보다가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을 보며 가슴 아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까지 한 거예요. 전 잠시 고민했지만 아들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은 마지막까지 소중한 생명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떠난 후 저는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아 거의 시급을 전폐하다시피 했고 매일같이 아들이 나오는 악몽을 꿨답니다. 하루는 부엌에 갔는데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멀쩡히 살아서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저 왔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밥 좀 주세요 아이고. 우리 찬호가 많이 배고팠구나. 조금만 기다려봐. 엄마가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저는 아들을 위해서 돼지고기도 듬뿍 썰어 넣고 보글보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앉아있던 식탁에 그 김치찌개를 갖다 놓으려고 돌아선 그 순간 아들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찬호야, 찬호야, 어디 갔니? 엄마가 이렇게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갑자기 어딜 가버린 거야? 혹시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맛이 없어서 그래? 그럼 소고기라도 구워줄까 원. 원하는 거 뭐든 해줄 테니까 제발 가지 마. 그렇게 한참을 오열하다가 눈을 떠보니 익숙한 천장이 눈에 보이더군요.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 일은 현실이 아니라 꿈이었던 거예요. 저는 잠에서 깬 이후에도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한참이나 엉엉 울었답니다. 그런데 또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현관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머니, 저 회사 다녀올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선선해서 자전거 타고 가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 현관에 달려가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자전거는 절대 안 돼. 오늘만큼은 자전거 타지 말고 무조건 버스 타고가 아니 엄마가 택시비 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렴. 자전거는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왜요? 자전거가 어때서요? 자전거 타고 가면 풍경도 보고 바람도 쐴 수 있어서 좋은데 그래도 안 된다니까. 제발 엄마 말 들어. 자전거는 안 돼, 안 된다고. 저는 아들을 향해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더군요.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 목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역시나 또 꿈이었더군요. 저는 식은땀으로 온몸이 다 젖어서 더 이상 말을 할 기운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의 어깨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찬호, 이제 이 세상에 없어. 당신이 이러면 우리 찬호가 어떻게 마음 편히 하늘나라로 떠나겠어? 제발 우리 찬호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기운 내보자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아들을 잃은 제 마음이 치유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그러고 있으니 친정엄마랑 여동생이 제가 걱정이 된다며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정미야, 엄마가 죽 끓여왔으니까 이거라도 한술 먹어봐. 많이 슬프겠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 언니가 자꾸 이러면 찬호도 하늘나라에서 슬퍼할 거야. 그래도 항상 언니를 생각해주는 형부가 있으니까 우리 힘내서 이겨내보자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2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얻은 자식인데다가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착한 아들이었는데 그 슬픔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죠. 장례식이 끝난 지 2주 정도 됐을 때 저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쓰던 책상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이찬호가 여기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이젠 볼 수 없는 거니? 그렇게 한참을 울던 그때 갑자기 저희 아들이 휴대폰이 생각났어요. 아들이 사고 났을 때 휴대폰을 받아와 아들 책상 서랍에 그냥 넣어놨었거든요. 생각해보니 그 휴대폰 안에 아들의 사진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그걸 이제까지 안 열어봤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상, 서랍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는데 액정이 조금 금이 가긴 했어도 무사히 잘 켜지더군요. 그런데 휴대폰이 잠겨 있더라고요. 생각. 번호를 다 눌러봤지만 전부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저랑 남편은 결혼기념일을 눌러봤는데 휴대폰이 열리는 거예요. 아들이 전에 항상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자기를 낳아줬으니 저희의 결혼기념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떠올라 또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의 사진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휴대폰 속 사진 앨범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외간 여자와 손을 잡고 다정히 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들이었어요. 게다가 휴대폰 안에는 저희 아들이 남편과 통화한 녹음 파일도 여러 개 있더군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한동안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전에 왜 술을 먹고 저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들 휴대폰에 있던 사진 몇 장을 남편에게 보냈어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 이게 뭐야? 이 사진은 어디서 났어? 지금 그걸 어디서 났는지가 중요해. 당신 그 사진들 도대체 뭐야? 당장 사실대로 얘기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게. 여보 내가 집에 가서 설명할게. 그러니까 화내지 좀 말아주라. 당신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 오늘 당장 집으로 데리고 와. 내가 당시 일한 그 여자한테 들려줄 게 있으니까 꼭 데리고 오라고. 만약에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당신 각오해야 될 거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알았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8시쯤 되자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둘은 저를 보자마자 같이 무릎을 꿇더군요. 뭐야? 당신이 만나는 여자가 이 여자야? 둘이 언제부터 만났어? 언제부터 날 속이고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하고 다녔냐고. 여보 정말 미안해. 나 이 사람이랑 1년 좀 넘게 만났어. 당신 마음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버렸네 뭐. 1년 넘게 만났다고? 그럼 당신이 최근에 회식한다는 등 지방 출장 간다는 둥 했던 것도 전부 다 이 여자 만나느라 거짓말했던 거야? 전부 다는 아니야? 그중에 몇 번을 진짜로 회식이랑 지방 출장을 갔던 적도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 만나느라 당신한테 거짓말했던 것도 맞아. 그렇게라도 해야 만날 수 있어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난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떻게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이렇게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해? 당신 이 사진을 누가 찍은지 알지? 우리 찬호가 찍은 거잖아. 우리 찬호가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이 사진을 찍으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해봤어? 죽기 전까지도 당신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지 생각해봤냐고? 아니야. 내가 찬호한테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 진짜야. 내가 아빠인데 아들한테 어떻게 그러겠어? 거짓말하지 마오. 당신 우리 찬호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놨잖아. 그걸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푹 숙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차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끝까지 우리 찬호 가슴 찢어지게 한 거 인정 못한다 이거지 그래? 이걸 듣고서도 인정 못하나 한번 보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아들이 남편이랑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울먹이며 말하는 목소리가 나오더군요. 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절 봐서라도 제발 그 여자랑 헤어지시라고요. 저요. 어머니 눈에 피눈물 흘리는 모습 절대 못 봐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시는 거 보면서 살 자신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네. 찬호야 미안하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예전에 네 엄마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 여자 사랑하는 것뿐이야. 사랑 감정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니.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감정에 휩쓸려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 여자랑은 이제 겨우 1년 만났다면서요. 우리 어머니랑은 30년 넘게 결혼 생활했으면서 어떻게 그 둘을 비교해요? 당연히 어머니를 선택하고 그 여자를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난 도저히 그 사람이랑 못 헤어지겠구나. 나도 사람인지라 내 아들 가슴에 대못 박는 거라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 너도 그냥 이 예비를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어떤 자식이 이런 걸 이해해요? 아버지 진짜 실망이네요. 자식이 이렇게 울면서 애원하는데도 그 여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들이 통화 내용을 녹음까지 했는 줄을 몰랐는지 그 녹음 파일을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어요. 당신 우리 찬호 목소리 듣고서도 뭐 느끼는 거 없어? 우리 찬호는 마지막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나 노력했어. 당신한테 이렇게 눈물로 빌어가면서 당신을 되돌리려고 애썼다고. 그런데 당신은 이게 뭐야? 우리 아들 말은 철저히 무시하고 계속 저 여자를 만났다. 이거지. 왜 자꾸 내 꿈에 우리 찬호가 나오나 했는데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네. 내가 당신한테 계속 억울하게 속을까봐 알려주려고 그런 거였어?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그래. 나이로 놈이야?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 잊고 그냥 이혼하자. 이제 우리 찬호도 죽었으니까 굳이 우리 둘이 결혼 생활 유지할 필요 없잖아. 나 그냥 당신하고 이혼하고 이 사람이랑 살래.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줘.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상간녀를 데리고 도망가 버리더군요. 울면서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이혼을 하자고 통보하고 상간녀를 데리고 나가는 걸 보고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계속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계속 울다가 저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 사진을 끌어안고 아들이 쓰던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이상하게도 없던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저희 아들이 저한테 힘을 준 것처럼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희 여동생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아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알아? 그런데 언니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어제도 하루 종일 울다가 잔 거야? 정연아 나 이제 어떡하니 내 형부가 나보고 이혼하잔다 뭐 아이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찬호 죽은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장난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저는 여동생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어요. 그러자 여동생은 분을 못 참겠는지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형부 그 인간 아주 사람도 아니네 언니 당장 일어나 나랑 같이 형부 일하는 데로 가자. 이렇게 가만히 울고만 있으면 언니만 바보 되는 거야? 그딴 놈은 가서 단단히 엎어버려야지. 그 말에 저는 힘을 얻어 여동생과 함께 남편이 일하는 회사로 찾아갔어요. 가서 여동생이 큰 소리로 남편을 부르자 남편이 허겁지겁 책상에서 일어나서 나오더군요. 첫째 여긴 어쩐 일이야? 당신은 또 여길 왜 왔어? 그러자 제 여동생이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참나 어쩐 일이냐고 저기요. 하나뿐인 아들 죽은 지 2주 만에 이혼을 요구한 우리 서인철 씨, 여기 있는 직원이랑 바람핀 인간 쓰레기 서인철 씨, 우리 언니한테 그 짓거리를 해놓고서도 죄책감 하나 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니 낯짝이 정말 두껍네. 처제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내 회사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그러자 직원들이 조금씩 수군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제 여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 거지 같은 놈아. 우리 조카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우리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가 감히 상간녀랑 놀아나느라고 우리 언니한테 이혼을 요구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디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여동생은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더군요. 그리고선 사무실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야 이 쓰레기 자식이랑 바람 피운 상간녀 나와 유부남 꼬셔서 가정을 파괴했으면 당당하게 그 낯짝을 드러내보라고. 저도 똑같이 사무실 안을 둘러보자. 상간녀가 책상 밑에 쪼그리고 앉아 숨어있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상간녀에게 성큼성큼 걸어가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직원들이 한마디씩 하더군요. 뭐야 지점장님이랑 바람난 여자가 진숙 씨였어. 어우 소름 돋아. 어쩐지 둘이 유난히 친해 보이더라니. 아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유부남이랑 바람을 펴. 그나저나 진숙 씨 전 남편도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더니 결국엔 지도 똑같은 짓 했네. 아유 진짜 꼴불견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낯짝도 두껍지. 지점장님 아들 장례식 때
우리도 같이 갔었잖아. 아, 그럼 진숙 씨는 그때도 지점장님이랑 만나고 있었던 거야? 아우 끔찍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욕을 하니까 남편과 상간녀가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그런데 그때 제 여동생이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희야 네가 저 놈이랑 놀한 인간이냐? 너 오늘 내가 가만 안 둬. 너희 둘 다 오늘 재산을 될 줄 알아? 아, 이거나 당신이 뭔데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난리야. 그때 저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여동생의 손을 떼어내고선 이렇게 말했어요. 정연아, 이렇게 해봤자 네 손만 더러워져. 이런 더러운 쓰레기들한테 손댔다가 우리 손같이 오염될 필요 없잖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혜야 서인철 너 직원들 앞에서 망신당하니까 아주 기분 좋지. 그러게 그런 더러운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꼴의 지점장이라고 직원들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했을 텐데 너한테 그런 자격이 있긴 있니? 여보 아이 갑자기 지점장 얘기가 왜 나와? 내가 여자를 만난 거랑 회사 일이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있지 왜 없어. 너 돈만 보고 일하는 거 아니라며 고객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고객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며 이 가정의 행복조차 네 손으로 망가뜨리는 인간이 어떻게 고객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겠어? 일 안 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이혼혈한 시시덕거리면서 노란한 인간이 어떻게 직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겠냐고? 너희 회사는 인성이 아무리 더러워도 실적만 좋으면 써주는 회사인가 보지? 진짜로 그런 회사가 맞는지 내가 한번 너희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볼까? 그러지 마.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냥 나랑 조용히 이혼해주면 되잖아. 당신 말대로 내가 인성 쓰레기니까 그냥 갖다 버리면 되잖아. 창피하게 회사까지 찾아와서 왜 이래? 나 이제 내일부터 회사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냐고? 얼굴 들고 다니지 말라고 일부러 찾아온 거야? 그럼 넌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를 다니려고 했냐?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그러게 우리 찬호가 울면서 애원할 때 들어줬어야지. 우리 찬호가 가정 지키겠다고 끝까지 나한테 비밀로 하고 당신 마음 돌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우리 찬호한테 미안하지도 않어. 당신 때문에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을 우리 찬호만 생각하면 내가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아파. 그래서 어쩌라고. 어차피 우리 차는 죽었고 당신도 이제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까 다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이혼해주라. 나 같은 건 버리고 당신도 당신 인생 살면 되잖아. 그래 내 말대로 이혼하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게. 그런데 조용히 네 혼 노태줘. 당신 회사에도 민원 걸 거고 이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 걸어버릴 거야. 야 너 기대해. 가정 있는 유부남이랑 놀아놨으니까 상간녀 소송 당하는 건 당연히 각오했겠지. 너 그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번 돈 나한테 위자료로 뜯길 거니까 미리 준비해 놔.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과 상관이 뺨을 세게 후려쳐 버렸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남편 회사에 찾아갈 때부터 벌금을 각오는 하고 갔거든요. 대신 남편은 불륜 행각이 회사에 다 퍼졌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지점을 운영하기는 힘들 거예요. 저렇게 도덕심도 없는 인간 밑에서 어느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저는 그날 이후 정식으로 남편이 다니는 보험회사 본사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이미지도 있고 여론도 무서워서 그런지 생각보다 빨리 징계를 내리더군요. 남편은 결국 지점장에서 직위 해제되고 말았어요. 저는 그 이후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 이후 전 남편과 상간녀는 다른 불륜 남녀들과 똑같이 나락의 길을 걷더군요. 둘 다 직장에서 잘렸는데 결국은 얼마 못 가서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이제 나이가 60 가까이 돼서 그런지 다른데 취업하기도 힘든가 봐요. 맨날 술만 마시면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는데 아주 골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혼한 이후에도 가끔씩 전 남편한테서 연락이 올 때가 있었어요. 구구절절하게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여보 나 요즘 당신이랑 찬호랑 셋이서 지내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 내가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놔두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아무래도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여보, 내가 지금부터라도 잘할게. 나 정말 후회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도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그때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그 문자의 대과의 가치도 못 느끼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전 남편의 번호를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왜 그런 못된 짓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잘못했으니 평생 후회 속에 살아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도 1년이 지났네요. 저는 얼마 전에 아들의 납골당에 갔다 왔어요. 사진 속 아들의 모습을 봤는데 이번엔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엔 저를 보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만 같았는데 이번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하늘에서 늘 지켜볼게요. 저는 마음속으로 아들의 목소리를 느끼며 새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비록 새 가족에서 아들은 죽고 전 남편은 이혼하고 저 혼자 남았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살아보려고요. 남은 인생은 여태까지 못해봤던 봉사활동도 하고 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이번 기회에 가족의 소중함을 1번 더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언젠가 한눈을 팔고 싶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 나만 팔아봐주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마음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여태까지 행복했던 가정이 순식간에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비록 저는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가정이 깨지고 말았지만 여러분들은 끝까지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